2001년 겨울 서울관악구 낙성대역 뒤편 공공임대 단지에는 10살 소년 박민재가 머물고 있었다. 머문다기보다 머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민재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거리를 떠돌았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빚에 쫓겨 집을 나간 뒤였고 민재가 기억하는 가족이라는 단어는 어머니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회복지 시스템은 아이를 한 차례 보호소로 데려갔지만 관리 어려움기라는 사유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밖으로 나오게 했다. 정확히 누구의 잘못이었는지 따지기에는 너무 조용하고 추운 계절이었다. 민재는 15일째 따뜻한 밥을 먹지 못한 채 서울 관악초등학교의 울타리 밖에 앉아 있었다. 안에서는 또래 아이들이 점심 도시락을 펴고 웃으며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김밥을 나누고 있었고 교사들은 교내 방송을 통해 행사 일정을 공지하고 있었다. 민재는 그 소리를 멍하니 들으며 기다렸다. 무언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특별히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대하지도 않았다. 단지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점심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민재를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은 초등학교 4학년생 서지현이었다. 지현은 학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의 오래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조용한 아이였지만 주변을 세심히 살피는 성격이었다. 부모님은 맞벌이로 각각 야간 일자리를 다니고 있었고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생활했다. 아침 식사는 국과 밥, 점심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 저녁은 간단한 찌개나 밥이 전부였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우리는 많이 가진 건 없어도 가진 것 중 나눌 수는 있어야 해. 지현은 며칠 전부터 울타리 밖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소년을 보고 있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를 피하거나 수근거렸다. 몇몇은 이상한 아이라고 말했고 어떤 친구는 무섭다고 했다. 하지만 지현은 그 소년의 눈을 보고 있었다. 눈빛은 두려움보다도 절망에 가까웠고 그 얼굴에는 아이 같지 않은 고요함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날 지현은 점심시간에 자신이 받은 급식을 들고 울타리 가까이로 다가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급식을 내밀었다. 소년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식판이 비워지는 동안 지현은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고 다시 교실로 돌아갔다. 그 일이 하루만으로 끝났다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기억에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현은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학교 급식을 먼저 먹고 자신의 도시락을 포장해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고스란히 들고 와서 그 소년에게 내어주고 있었다. 점심을 굶게 되는 날도 있었고 집에 돌아가면 할머니에게 혼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현은 멈추지 않았다. 그저 울타리 너머의 한 아이가 오늘 하루를 넘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점심시간이면 그 자리에 섰다. 그 일이 일주일, 한 달, 그리고 2달을 넘어섰을 때 주변에서도 조심스레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같은 반 친구 제이는 왜 자꾸 저 아이에게 밥을 주냐고 물었고 담임 선생님은 도시락이 자꾸 비워져 있는 지현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지현의 할머니는 말없이 그녀의 도시락 반찬을 조금 더 챙겨 넣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꾸짖지 않고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다. 가족 전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아무 말 없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은 흘러 겨울이 깊어졌고 민재의 상황도 점점 위태로워졌다. 몸이 약해졌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으며 눈이 내리는 날에는 아예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기도 했다. 지현은 그런 날이면 집으로 달려가 찜질팩과 작은 병의 감기약을 챙겨와 다시 울타리 근처로 나갔다. 민재는 그것을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아들였고 지현 역시 아무 설명 없이 돌아섰다. 단지 그 만남이 하루 더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서로를 위로했다. 그렇게 6달이 흘렀다. 어느 날 지현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그 아이가 곧 보호소로 옮겨질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지현은 그날 아침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담은 도시락을 준비했다. 주먹밥, 삶은 계란, 유부초밥, 바나나, 과자까지 그녀는 그날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민재가 도시락을 받아들었을 때 지현은 조용히 자신의 머리끈을 풀어 반을 찢고 반쪽을 민재의 손목에 묶었다.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기억해달라는 소망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민재는 학교 근처에서 사라졌다. 울타리 밖에서 그를 기다리는 지현의 모습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는 채 계절 속에 묻혀갔다. 단 하나, 지현과 민재만이 그 시간을 마음속에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그 기억은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재가 학교 울타리 앞에서 사라진 이후 지현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흘러갔다. 아침이면 학교에 가고 점심시간이 되면 급식을 먹었으며 수업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점심시간마다 자동처럼 향하던 발걸음이 더 이상 갈 곳을 찾지 못하면서 지현의 하루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생겼다. 그 자리는 단순히 한 아이가 앉아있던 공간이 아니라 6달 동안 이어졌던 선택과 결심, 그리고 책임이 머물던 자리였다. 지현은 민재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보호소라는 단어만 어렴풋이 들었을 뿐 그 이후의 행방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담임교사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태도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고 친구들은 금세 다른 이야기로 관심을 돌렸다. 하지만 지현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매일 점심시간이 끝난 뒤 식판을 반납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남은 음식을 확인하곤 했다. 더 이상 나눠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현실처럼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오면 할머니는 여전히 묻지 않았다. 6달 동안 그랬듯 지현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는 평소와 같은 저녁을 준비했다. 어느 날 밤, 지현은 할머니의 오래된 서랍에서 자신과 민재에게 나눠졌던 것과 비슷한 색의 리본 뭉치를 발견했다. 그 순간 할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현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현은 그날 이후 리본 반쪽을 작은 목걸이 안에 넣어 항상 몸에 지니기 시작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지현은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 사이 민재에 대한 기억은 흐릿해지지 않았다. 이름도 정확한 생일도 그 이후의 소식도 몰랐지만 지현의 기억 속 민재는 언제나 같은 나이에 머물러 있었다. 굶주림 속에서도 말없이 도시락을 받아들던 모습, 눈빛에 남아있던 불안, 그리고 마지막 날 손목에 묶였던 붉은 리본. 지현은 그 기억을 특별한 추억으로 미화하지 않았다. 다만 그때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 방향을 정해주었다는 사실을 점점 분명히 느끼게 되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 지현은 자연스럽게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다. 특별한 사명감보다는 익숙한 방향에 가까웠다. 누군가를 돕는 일이 거창한 정의가 아니라 일상의 선택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 지현은 지역 아동센터와 청소년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보호체계에서 밀려난 아이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을 만날 때마다 지현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도움을 받지 못해 사라지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현실이었다. 그 무렵 다른 한쪽에서 민재의 삶도 전혀 다른 궤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인천의 보호시설로 옮겨진 민재는 몇 차례 위탁 가정을 전전하다가 결국 시설을 나왔다. 안정적인 보호는 끝내 이어지지 않았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 민재는 항상 경계선에 놓여 있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였지만 체계는 그를 오래 붙잡아두지 않았다. 성인이 되자마자 보호는 종료되었고 민재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20살 무렵 민재는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다. 숙식 제공이 되는 일자리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배움의 기회는 부족했지만 그는 눈앞의 일에 집중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삶을 선택한 것은 기대가 무너지는 경험을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시기에도 민재는 붉은 리본 반쪽을 버리지 않았다. 손목에서 목걸이로,
목걸이에서 다시 작은 주머니로 옮겨졌지만 늘 곁에 있었다. 그것은 특정한 사람을 상징하기보다는 자신이 살아남아야 할 이유에 가까웠다. 몇 년 뒤, 민재는 기술을 배워 건설 현장에서 관리직으로 올라갔고 이후 작은 하청 회사를 차렸다. 사업은 느리게 성장했지만 그는 무리하지 않았다. 신용을 잃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사람을 쉽게 내치지 않았다. 그의 회사는 업계에서 유별나게 이직률이 낮았다. 이유를 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민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마지막 선택지가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30을 넘기면서 민재의 사업은 급격히 성장했다. 재개발과 도시 정비 사업에 참여하며 그는 단순한 시공사가 아닌 개발사 대표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항상 특정 지역에 머물렀다. 관악구, 낙성대 일대, 오래된 주거지와 학교 주변. 그는 수익성이 낮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건물들을 하나둘 매입했다. 외부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민재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곳은 자신의 삶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된 장소였다. 사업이 안정된 이후 민재는 본격적으로 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서지현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고 주소나 주민등록 기록은 오래전에 끊겨 있었다. 사설 조사기관을 통해 가능한 모든 기록을 뒤졌지만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서두르지도 않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마주칠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다. 이 시기 지현은 서울 관악구의 한 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보호 종료 청소년들을 담당하며 주거와 취업, 심리상담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제도는 여전히 부족했고 지현은 매일 한계를 마주했다. 도움을 주고 싶어도 자원이 없었고 연결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아야 하는 순간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지현은 마음속에서 오래된 질문을 꺼냈다. 6달 동안 이어졌던 선택이 정말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답은 언제나 같았다. 그때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지현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확신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민재 역시 마찬가지였다.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같은 지역에서 같은 문제를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 교차점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가까워지고 있었다. 박민재는 매일 아침 서울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떴다. 집안에는 생활의 흔적이라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어디에 시선을 두어도 호텔의 모델하우스처럼 비어 있었고 벽에는 사진 한 장 걸려 있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차갑고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라 말했지만 민재는 그런 말에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정을 꺼낼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아침 루틴은 늘 같았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커피 머신에서 에스프레소가 추출되는 동안 그는 옷장을 열었다. 안에는 테일러 맞춤 정장이 줄지어 걸려 있었지만 그는 그중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 입을 뿐이었다. 오늘도 역시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늘 마주하던 작은 유리 액자 속의 붉은 리본은 그 생각을 무너뜨렸다. 그 리본 조각 하나가 지금의 자신을 만든 전부였다. 김민재는 사업이 성공한 이후로도 거의 매일 리본을 바라봤다. 리본의 색은 희미하게 바랬고 원래의 윤기나 탄력은 사라졌지만 그 존재만큼은 결코 흐려지지 않았다. 22년 전 자신의 손목에 묶였던 바로 그 리본이었다. 어떤 날은 그걸 보며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되새겼고 어떤 날은 여전히 미완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리본은 그의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붙잡고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오전 9시 회사 이사회가 시작되었다. 건설사 대표로서 그는 매 분기 수십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키며 팀을 이끌었고 회의실 안은 늘 박수와 칭찬으로 가득했다.
이번 분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관악구 도시 재생 프로젝트 중 하나인 낙성연합지구 재개발 승인이 났고 민재의 회사는 중심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모두가 축하의 말을 전했지만 민재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에 가까웠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회의가 끝난 후 공동대표인 김태성 전무가 민재를 따로 불렀다. 몇 년째 함께 일해온 동료로 누구보다 그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이었다. 태성은 민재에게 말했다. 요즘 유난히 멍해 보인다고, 예전과 달리 결과에 무관심해 보인다고.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다고. 하지만 태성은 멈추지 않았다. 5년 전부터 관악구 쪽 건물을 꾸준히 사들였지? 솔직히 수익이 나지도 않고 교통도 불편한 지역인데 왜 그곳이냐?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성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언젠가 술자리에서 얼핏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민재가 서랍에 보관한 리본을 조용히 바라보던 순간.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태성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 아이 때문이야? 그때 말했던 그 여자아이, 도시락 나눠줬다는 민재는 눈빛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신호였다. 태성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아이, 어쩌면 널 찾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 이제는 그냥 놓는 게 어때? 그 말에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이미 늦었다고. 자신은 그 기억에 이미 삼켜졌다고. 그렇게 대화를 마친 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컴퓨터를 켰다. 바탕화면에는 하나의 폴더가 고정되어 있었다. 이름은 SARC 아치브. 그 폴더 안에는 지난 5년간 3명의 사설 탐정이 작성한 보고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파일 제목은 모두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보고서 이후로는 새 파일이 추가되지 않았다. 가장 마지막 보고서의 제목은 최종 결과 보고서 단서 없음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서지현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고 관악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는 수십 명에 달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등학교 기록은 오래전에 폐기되었고 주소 이전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가족의 이사 이력도 2008년 이후로는 추적이 불가능했다. 민재는 보고서를 다시 읽으며 화면을 넘겼다. 수많은 사진과 이름, 거주지 목록이 이어졌지만 그 어디에도 지현의 얼굴은 없었다. 컴퓨터를 끄기 전 민재는 구글맵에서 서울 관악구 지도를 열었다. 지도를 확대하자 빨간색 핀이 12개 박혀 있었다. 그가 지난 5년간 매입한 부동산 목록이었다. 초등학교 주변 2km 이내에 위치한 상가, 공동주택, 노후 건물, 작은 복지시설까지 다양했다. 그는 그 지역에 사무실 명분으로 출입했고 건물 보수나 시설 점검이라는 이유로 주민들과의 접촉을 이어갔다. 누군가에게는 사업의 일환이었지만 민재에게는 기다림이었다. 그날 오후 휴대전화에 알림이 떴다. 관악구 커뮤니티 회의 오후 7시. 평소 같으면 비서나 법무 담당 직원이 대신 참석했겠지만 민재는 그날따라 직접 참석하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단지 오늘은 어쩐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책상 위에 리본 액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매일 보던 물건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또렷하게 느껴졌다.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 지현아, 오늘은 어딘가에 내가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그는 준비를 마쳤다. 목적지 없는 만남을 위해. 관악구 종합복지관의 회의실에는 약 5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대부분은 인근의 장년층 주민들이었고 몇몇은 청년 주거단체와 지역 활동가들, 그리고 중장년층 상인들이었다. 커뮤니티 개발 사업과 관련한 설명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자리였지만 대형 건설사 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일은 드물었다. 특히 박민재 같은 기업인은 통상 변호사나 대리인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민재가 직접 회의장에 들어서자 순간적으로 조용한 긴장감이 돌았다. 속삭임과 눈빛이 오가며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출석 체크를 하던 직원이 민재를 알아보고 이름표를 건넸다.
등록부에는 박민재 미래건설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고 직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직접 오신 건가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은 짧게 대답하며 이름표를 건넸고 민재는 회의실 뒤쪽에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고 일부는 불신 가득한 눈빛으로 그의 행동을 지켜봤다. 고급 양복 차림에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민재의 존재는 쉽게 녹아들 수 없었다. 잠시 후 회의는 지역위원장인 도로시 김의 인사로 시작되었다. 김 위원장은 관악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사회운동가로 지역 개발 문제에 있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이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회의를 열며 오늘의 주제가 관악구 노후 지역주택 재개발 및 복지시설 개선안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어 미래건설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개발 및 커뮤니티 센터 리모델링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재를 지목하며 무대 앞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민재는 천천히 앞으로 나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큰 스크린에는 개발 예정 부지의 도면과 함께 공공임대 비율, 커뮤니티 센터 개선안,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단정한 어조로 말했다. 관악구는 자신이 자란 곳이며 오래전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라고. 이 지역의 재개발이 단순한 상업적 목적이 아님을 강조하며 현재 거주민의 60% 이상이 현재 임대료 수준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완전히 리모델링되며 노후 설비와 냉난방 시스템, 교육공간 등이 새롭게 정비될 것이라 덧붙였다. 그의 설명이 끝나자 주민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다. 김 위원장이 손을 들어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한 청년은 월세 기준을 누구의 소득에 맞추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한 어르신은 기존 상가에 대한 보호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민재는 각각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며 협약 체결 시 임대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손이 올라왔고 김 위원장은 그 사람을 지목했다. 회의장 중앙쯤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천천히 일어났다. 단정한 복장, 자연스러운 머리카락, 손에는 작은 메모장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현재는 이 복지관에서 청소년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 종료 청소년들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시스템으로는 주거와 교육, 취업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말했다. 이 프로젝트가 진심으로 이 지역을 위한 것이라면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보호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민재는 그 순간 목소리에 집중했다. 설명의 내용보다도 그 목소리의 울림이 머릿속에 박혔다. 어디선가 들은 듯한 그 억양, 말투, 말끝의 망설임. 그는 숨을 들이쉬고 그녀를 바라봤다. 얼굴은 어른이었지만 그 안에 분명히 지현이 있었다. 그는 짧게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서지현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재는 자리를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억지로 몸을 추스르며 다시 물었다. 혹시 20여 년 전 관악초등학교 다니셨나요? 지현은 순간 당황한 눈빛을 보였지만 곧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당시에 울타리 밖에 앉아있던 아이에게 도시락을 나눠준 기억이 있으신가요? 매일같이 6개월 동안 그 순간 지현의 손에서 메모장이 떨어졌다.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현은 천천히 손을 가슴에 올렸다. 목걸이 안쪽에서 작은 로켓을 열었고 그 안에는 붉은 리본의 반쪽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예요. 박민재입니다. 지현은 숨을 멈춘 듯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가가 붉어졌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두 사람의 상황을 알아차렸다. 김 위원장은 당황한 듯 잠시 침묵하더니 회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15분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민재와 지현은 그 자리에 남았다. 서로 아무 말 없이 마주보고 서 있었다. 22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약속 지키러 왔어요. 늦었지만 지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말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다. 그날 회의의 목적은 이미 의미를 달리하고 있었다. 민재는 단순히 지역 재개발을 위한 설명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찾으러 온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거기에 있었다. 복지관 안쪽 작은 상담실 문이 닫히고 민재와 지연은 둘만의 공간에 마주 앉았다. 회의장 밖에서는 아직도 웅성거림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다. 22년 만에 다시 마주한 얼굴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고 동시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조용히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민재였다. 그는 자신이 그날 이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인천의 보호소로 옮겨진 이후 몇 번의 위탁가정을 전전하다 결국 다시 혼자가 되었고 막노동을 시작으로 일터를 전전하다 건설 현장에서 기술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지현을 잊은 적 없었으며 손목에 묶였던 리본을 항상 간직하고 있었노라고 덧붙였다. 지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재의 말투에는 과장도 미화도 없었다. 담담하게 이어지는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고 그 속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지현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도시락을 건넸던 날들 이후로 한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고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도 매일 점심시간이면 자동으로 울타리 쪽을 바라보곤 했다고 했다. 부모님은 여전히 바빴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 반찬을 더 담아주셨지만 어느 날부터 지현은 그것을 다시 혼자 먹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민재에 대한 생각은 점점 선명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억이 자신이 살아가는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렇게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었고 결국 다시 이 동네에서 일하게 되었노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기억을 하나하나 맞춰나갔다. 지현은 첫날 민재가 말이 없었지만 도시락을 끝까지 다 먹었고 마지막에 고마워요라고 속삭였던 걸 기억했다. 민재는 지현이 첫날엔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건넸고 두 번째 날에는 내일도 올게요 라고 말했던 걸 기억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대화는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퍼즐처럼 맞추어가는 과정이 되었고 그 속에서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피어올랐다. 지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시락을 건넨 두 번째 날부터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고. 첫날은 단순한 충동이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선택이었고 책임이었다고 했다. 먹을 것이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보다 더 절실한 필요가 울타리 밖에 있었다고 느꼈다고 했다. 민재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녀가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있었는지 도시락이 자신에게 전부였다는 건 알았지만 그녀 역시 아무것도 없는 아이였다는 건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지현은 웃으며 말했다. 자신의 할머니가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도시락 반찬을 2배로 싸주었을 때 이미 가족 전체가 알고 있었다고. 말은 없었지만 모두가 그 선택에 동의하고 있었다고. 민재는 처음 듣는 사실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가족이 나를 살렸어요. 그 말에 지현의 눈가가 붉어졌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민재는 이어 말했다. 당시 자신은 진짜로 죽을 수도 있었다고.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감각이 무뎌졌고 도시락이 없었다면 하루를 버틸 수 없었을 거라고. 그리고 어느 날 열이 심하게 올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날 따뜻한 죽과 약이 울타리 너머로 건네졌다고 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도시락 대신 따뜻한 음식이 계속 넘어왔고 그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 지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약은 원래 할아버지의 약이었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약을 도시락에 넣어주셨다고.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그 모든 선택이 없었다면 자신은 여기 없었을 거라고. 성공도, 사업도,
지금의 삶도 전부 없었을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억이 없었다면 자신은 사람을 믿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거라고. 그는 리본이 들어있는 키링을 꺼내 보여주었다. 지현은 잠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더니 로켓을 열어 자신의 리본 반쪽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두 개의 리본은 22년 전처럼 완벽하게 맞물렸다. 조용한 공간에 리본 두 개가 나란히 놓여있는 장면은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듯했다. 그들이 흘려보낸 세월과 감정, 그리고 견뎌낸 고통이 리본 하나에 담겨 있었다. 민재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잊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지현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이 단순히 교차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생존으로 이어졌고 그 생존이 또 다른 선택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날 도시락을 건넨 건 단지 밥 한 끼를 준 게 아니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민재는 조용히 웃었다. 당신은 나에게 전부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그들은 22년 전의 겨울을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울타리 너머에서 시작된 인연은 다시 같은 공간 안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달 후, 민재는 공식적으로 따뜻한 리본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주거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었고, 대상은 만 16세에서 22세 사이의 청소년이었다. 정부 지원이 끊긴 이후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민재는 자신이 소유한 관악구 내 건물 일부를 개조하여 주거 공간으로 제공했고, 학업, 직업훈련, 정신건강상담, 생활 코칭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포함했다. 언론 발표는 따로 없었고 조용히 시작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단 하나의 상징만을 따랐다. 리본. 22년 전 손목에 묶인 리본에서 출발한 약속이었다. 지현은 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민재가 먼저 제안했고 지현은 망설임 끝에 수락했다. 조건은 단 하나였다. 이 일이 단순한 자선이나 보은이 아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현이 필요하다고. 실무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지현은 프로그램의 이름부터 구조, 운영 방식까지 모든 것을 직접 설계하게 되었다. 3개월 안에 첫 번째 입소 대상자 25명이 선정되었고 대부분은 이미 거처를 잃은 청소년들이었다. 몇 명은 쉼터에서도 거절당한 기록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가정폭력으로 도망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다시 살아도 된다는 확신이었다. 지현은 직접 일일이 면담을 진행했고 입소 후에도 매일같이 이들의 상태를 확인하며 하나씩 점검해 나갔다. 직원들도 모두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누구도 대상자를 위해서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중 한 명인 이동환은 만 17세였고 시설에서 나와 친구 집을 전전하던 중이었다. 학업은 중단된 상태였고 미래에 대한 계획은 전무했다. 지현은 그를 처음 만난 날 자신이 만약 도시락을 건네지 않았더라면 민재가 지금 어떤 모습일지 떠올렸다. 동환은 입소한 지 2달 만에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직업훈련기관에서 용접기술 과정을 수료했다. 수료식 날 그는 지현에게 말했다. 처음으로 내 이름이 불려지는 걸 들었어요. 그냥 존재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 말은 지현의 기억 깊은 곳에 새겨졌다. 민재는 매주 프로그램 진행 현황을 직접 보고받았고 종종 센터에 들렀다. 겉으로는 회의 참석이었지만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한 사람을 따라갔고 점심시간이면 빼놓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지현은 그 관심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고 민재는 그녀가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감동하곤 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조용하고 단단했다. 프로그램이 자리 잡기 시작하자 민재는 또 하나의 계획을 꺼냈다. 지금까지의 지원을 하나의 공식 시스템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기존의 지원이 개별적인 선의에 의존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고 싶다는 뜻이었다. 지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이 혹시 자신을 찾기 위한 도구였던 건 아닌지.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너를 찾기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너에게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야. 그 대화 이후 민재는 법무팀과 논의하여 따뜻한 리본 재단을 설립했다. 연간 예산 100억 원 규모의 민간 기금으로 향후 3년 안에 전국 10개 도시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재단은 독립적인 운영 구조를 갖추었고 지현은 여전히 관악센터에 남기로 했다. 그 선택은 누군가의 제안이 아닌 지현 자신의 결정이었다. 그녀는 매주 목요일 오후 지역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직접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센터 개소 6개월 기념 행사가 조촐하게 열렸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프로그램 참여자와 지역 관계자들이었고 특별한 무대나 연출은 없었다. 하지만 행사 중간 민재는 조용히 무대에 올라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기에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한 사람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도시락 하나, 리본 하나, 그게 저를 살렸고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서지현 씨, 감사합니다. 지현은 갑작스러운 발언에 당황했지만 그 말의 무게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행사 후 민재는 작은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붉은색 루비가 박힌 반지였다. 그는 말했다. 22년 전 약속했었지. 내가 성공하면 다시 찾아와서. 지현아, 이제는 우리 이야기를 함께 쓰자. 지현은 조용히 웃었다. 눈물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짧았지만 충분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이야기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센터 옥상에 나란히 섰다. 말없이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음 도시, 다음 아이들, 다음 리본을 위해 그들이 받은 것을 이제는 돌려줄 차례였다. 아주 오래전 울타리 너머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젠 누군가의 울타리 안이 되어가고 있었다. 6개월 기념 행사가 끝난 뒤에도 리본 프로젝트는 조용하지만 꾸준히 확장되고 있었다. 재단은 공식적인 언론 홍보 없이 지역 중심의 소규모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전달했고 입소 문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민재는 전국 12개 도시로의 확대 계획을 착실히 준비했고 각 도시별 운영 파트너와 협약을 맺는 작업에 집중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한 방식으로 움직였고 인터뷰 요청도 대부분 거절했다. 지현 역시 여전히 관악센터에서 실무자로 일하고 있었고 행정과 상담, 프로그램 조율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챙겼다. 두 사람의 관계는 외부에서 보면 특별한 이름이 붙기 어려웠지만 내부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처럼 여겨졌다. 민재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지현과 함께 식사를 했다. 어떤 날은 업무 회의가 이어졌고 어떤 날은 단순한 일상 이야기로 밤이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갔고 과거의 기억을 넘어서 현재의 모습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현은 종종 말했다.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어줘서 고마워요. 민재는 대답했다. 너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 내가 그냥 그걸 알아봤을 뿐이야. 둘 사이엔 말보다 중요한 신뢰가 쌓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재는 지현에게 정식으로 물었다. 업무 이야기는 말고 그냥 우리 둘만의 저녁 식사 한번 할 수 있을까? 지현은 잠시 멈췄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은 그 주 금요일로 잡혔다. 지현은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와도 되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여전히 월세 밀릴 걱정하는 사람이니까. 이민재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가진 것 중 진짜 소중한 건 너야? 그 외의 건 다 지나가는 거야. 식사 후 민재는 지현을 조용히 어느 장소로 데려갔다. 오래전 민재가 고등학교 졸업 직후 지내던 동네의 공원이었다. 그곳 벤치에 앉아 그는 휴대폰을 꺼내 하나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민재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손목에는 분명 붉은 리본이 감겨 있었다. 그때 이 벤치에서 매일 리본을 만지면서 다짐했어. 살아남자. 다시 만나자. 반드시 찾자. 지현은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아무 말 없이 단지 조용히 손끝으로 화면을 스쳤다. 민재는 이어서 또 다른 자료를 꺼냈다. 서울시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고 그 점들은 전부 민재가 소유한 부동산 위치였다. 관악초등학교 반경 2km 이내의 건물들이었고 그가 지난 5년간 한 채씩 사들인 기록이었다. 지현은 잠시 멍해졌다. 이걸 다 너 혼자서.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만약 여전히 이 동네에 있다면 반드시 아이들을 돕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내가 그 근처에서 계속 머물면 언젠가는 널 마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 마지막으로 민재는 설계도면 하나를 꺼냈다. 새로운 청소년 커뮤니티 센터의 조감도였다. 그리고 도면 오른쪽 하단에 쓰여 있는 문구. 서지현 청소년 자립센터. 그 이름이 세상을 바꿨다. 지현은 말문이 막혔다. 도면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다. 민재는 말했다. 원래는 오픈 당일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내가 알아줬으면 해서 먼저 보여준 거야. 모든 결정의 출발점은 너였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야 할지 생각날 때마다 지현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기준으로 삼았어. 지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땐 그냥 도시락을 준 거였어요. 아이가 굶고 있어서. 그게 다였는데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나를 살렸어.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을 살리고 있어. 내가 준 건 밥 한 끼가 아니라 삶 자체였어. 그 순간 지현은 눈을 감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너졌던 감정이 조용히 복원되는 느낌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던 날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 선택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꿨다는 것을. 이민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지현아, 나 이제 너 없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아. 매주 보고 싶고 매일 내 생각나. 너무 갑작스러우면 기다리게. 하지만 언젠가는 같이 살아보고 싶어. 지현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단지 그 말이 언젠가 입 밖으로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나도 알아요. 아직 사랑인지 오래된 정인지 모르겠지만 알아가고 싶어요. 천천히.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열었다. 공식적인 명칭은 없었지만 서로에게 가장 깊은 신뢰와 애정을 주는 존재로 자리했다. 업무는 계속되고 있었고 각자의 역할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걷는 길이 되었고 그 길은 더 넓고 단단해지고 있었다. 민재는 여전히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고 지현은 그 미래 안에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다음 선택도, 다음 약속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을. 1년 뒤 서지현 자립센터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날 개관식은 따로 없었다. 리본 프로젝트의 원칙은 항상 같았다. 소란스러움보다 지속 가능성, 겉모습보다 실질. 센터 입구엔 이름표 대신 작은 문구가 걸려 있었다. 누구도 혼자이지 않도록. 그 한 줄은 민재와 지현이 함께 만든 문장이었다. 두 사람의 지난 시간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이기도 했다. 이 센터는 기존의 쉼터와는 달랐다.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짧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웠다. 각 방에는 창문이 있었고 모든 공간은 이름이 아닌 별명으로 불렸다. 약속방, 처음방, 다시방. 이름 하나에도 마음을 담았다. 지현은 아이들이 자기 공간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해요 라고 말했고 민재는 그 말 그대로 설계를 반영했다. 지현은 여전히 관악센터에서 주 3일 근무했고
나머지 시간은 새로운 센터에서 운영 방향을 조율했다. 그녀의 역할은 늘 실무자였지만 이제는 더 많은 이들이 그녀를 지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어떤 청소년은 지현에게 작은 편지를 남겼다. 처음엔 여기가 낯설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밥 먹자고 불러줬을 때 그게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민재는 재단 운영 외에도 교육재단과의 협력, 심리상담 네트워크 연계 등 보다 넓은 구조를 설계하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서류를 만들고 조용히 회의를 주관했고 끝까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리본이란 이름도 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방향이니까요. 민재의 철학은 변함없었다. 그는 여전히 뒷자리에서 전부를 챙기고 있었고 지현은 그 곁에 늘 함께 있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리본 프로젝트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민재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지현의 설득으로 짧은 촬영을 허락했다. 단, 출연자는 아이들 대신 실무자와 구조만 소개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방송이 나간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 딸도 같은 길을 걸었어요. 이런 공간이 있었더라면 우리 아들도 지금쯤. 사연들은 대부분 한 줄의 후회와 작은 희망을 담고 있었다. 지현은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작은 노트에 옮겨 적었다. 노트 맨 앞장엔 민재가 쓴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억되지 못한 손길들이 만든 변화는 결국 누군가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다. 지현은 그 문장을 읽으며 처음 민재가 찾아왔던 날을 떠올렸다. 손에 리본을 감은 채 떨리는 눈으로 앉아 있었던 소년. 그 소년이 지금은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용히 울렸다. 2년째가 되던 해봄, 리본 프로젝트는 국회로부터 비영리단체로 공식 지정되었다. 여러 정치인의 이름이 오갔지만 민재는 단 한 번도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모든 명예와 공을 재단의 실무진과 아이들에게 돌렸다. 우리는 그저 가능성을 이어주는 연결선입니다. 리본처럼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밀린 보고서를 정리했다. 그해 여름, 센터에는 처음으로 센터 출신 청년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21살의 강도현은 과거 문제 행동으로 2번이나 보호 관찰을 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센터에서 차근차근 다시 일어서 지금은 누구보다 진지한 자세로 일하고 있었다. 지현은 그를 바라보며 민재에게 말했다. 이 아이가 우리 프로젝트의 대답 같아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던 어느 날 지현은 아침 일찍 센터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종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색이 바랜 종이 리본과 함께 작은 메모가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준다면 나도 세상을 잊지 않을 수 있다. 손글씨는 분명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그 리본을 센터 입구 벽에 붙였다. 아무 말도 붙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이 공간의 시작이자 지금의 이유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민재는 어느 날 밤 지현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도 때때로 무서워. 내가 사라질까 봐, 내가 사라질까 봐, 이 리본이 끊어질까 봐이 지현은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붙들고 있잖아요. 누가 한 명이라도 손 놓지 않으면 이건 이어져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내일을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함께 붙잡고 있었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들은 떠났다가 돌아오고 또 다른 이름들이 센터 문을 열었다. 하지만 리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길을 찾고 누군가는 그것을 만지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냈다. 이름 없는 손길들, 기억되지 못한 배려들,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다. 이 리본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건 어쩌면 이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조용한 이야기 하나에 마음을 기울여 주신 그 마음이 저희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느끼셨길 바랍니다. 세상은 거창한 행동이 아닌 작지만 진심 어린 실천으로 더 따뜻해진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미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힘이 아닐까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사람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정성껏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이나마 따뜻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었을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